민주당이 새 지도부 진영을 갖췄는데 일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선 예측을 하셨습니까? 더 압도적으로 일찌감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았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좀 알아보고 또 이제 기사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원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선까지 가는. 결선까지 간 것도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초선 의원이었는데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분 자분자분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 그 시절에 108번내라고 그래서 초선들이 워낙 센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제 제가 보면은 되게 온화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 한병도 원내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랬군요.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이분이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었잖아요.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제 친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친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문 친명 두루두루 이제 뭐 어느 쪽에 갈리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서양 자체가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해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각들이. 근데 그것보다는 좀 붙어서 나와서 의아했지만 역시 한병도이 될 줄 알았다.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전적으로 4명의 후보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실은 이렇게 그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아마도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선에서 어쨌든 간에 백혜련 의원과 다퉈가지고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적어도 결선에 오를 2명 중에 한 의원은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에 반드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지금 권리당원 2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 표심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선에서는 결국 이겼고 이게 아마 아까 이용욱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당청 간의 뭐 무렵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당내 혼란성을 정리하기에는 이런 리더십이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의원들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번에 이제 한의원 대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원내 파트너라고 할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천준호 의원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천 의원 뭐 저희 여기 유튜브도 나오고 했지만 이분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 사실상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최측근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당시 원내대표 후보자들 4명 나왔을 때 다 천 의원 지지를 이제 좀 확보하려고 다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 의원이 이제 사실상 한병도 의원 출마할 때 옆에 선거를 보고 이게 지금 약간 대세가 저쪽으로 간 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에서 뭐 백혜련 의원이 오르긴 했는데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투쟁력이 높은 분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청래 대표 있는데 굳이 원내대표까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냐는 뭐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희 토요특별판에 김갑수 선생님 출연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밥 먹은 다음 식사하면서 선생님 보실 때는 누가 원내대표 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말로 무심결에 말하는 말이 한병도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해서 사실 놀랬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여론 지형이 모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굉장히 후보들만 이제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예지력이 대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의원들의 신임을 받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뭐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이고요. 이리 북일 국민학교 뭐 중학교, 원광 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시절에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항쟁 참여했다 투옥됐고 뭐 그다음에 총학생회장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투옥이 됐었는데도 또 군대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육군 만기 전역을 했고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17대 때 총선 때 그 익산에서 이제 출마해가지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새천년민주당 최재선 동교동계 유명한 분이죠. 꺾고 당선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의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선 의원들 중에 한 분이어서 저도 이제 그때는 열린우리당을 나갔었기 때문에 수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절반쯤 절반도 아니고 아무튼 좀 살아남으셨는데 이분은 좀 색깔은 그때는 잊지 않으셨던 분으로. 근데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김근태 의원 쪽에 이제 제야파라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쪽에 당권파라고 그래서 그 주류죠. 그리고 이 친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친노 직계라고 해서 이제 친노 의원들 뭐 노무현 대통령 보좌진 출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한병도 의원은 친노 의원이긴 한데 친노 직계라고까지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친노에 가까운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조용하시고 얌전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별로 없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꽃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지를 못하고 2008년에 그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때 지금 유명하신 그 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차명 거래하다가 아, 이춘석 의원. 제명되신 그분 계시잖아요. 네. 이춘석 당시 변호사한테 밀려서 공천에서 탈락했고 2016년에 다시 나갔는데 그때도 또 그 이춘석 의원한테 밀려요. 그래서 옆 지역구로 나갔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2016년 총선 때 그 국민의당 돌풍이 불잖아요. 안철수 네. 호남에서. 그래서 그때 이분도 역시 유명하신 분인데 조배숙 의원한테 국민의당 밀려서 상대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쟁쟁했네요. 네. 지금 원내대표하면 선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참 밖에서 추우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좀 야인으로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정무비서관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됐는데 정무수석 때도 좀 재밌는 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선임 수석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수석 중에서 가장 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임 뒤에는 그 뭐 저기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이 임명이 돼서 이제 이라크도 갔다 왔고요. 2020년 총선하고 2024년 총선까지 해서 이제 3선이 된 거죠. 제가 하나 뭐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아까 뭐 이분은 이제 익산 출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 북일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리 동중학교는 사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리가 이제 익산의 이름이라는 걸 좀 알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한원 내대표 설명하는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원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이 사실 원불교 성지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원 내대표 부친이 이제 원광중 교장으로 이제 퇴임하는 등 이제 평생을 교직에 있었는데 원불교 성직자이기도 해서 이 교사 월급을 집에다 다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주로 이제 하숙도 하고 뭐 옷가게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렸다고 하고 한 원내대표 이 고모도 뭐 원불교 교무였다고 해서 예전에 네. 한 원내대표가 대학교에서 이 데모하고 하면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데모하지 말라고 잡으러 오고 뭐 그랬다고도 하고요. 형도 아마 원불교 쪽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 기자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래도 지역구 관리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원 원내대표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86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대협 이제 전북 지역 조국 통일위원장도 했고 총학생회장도 했는데 본인 얘기에 따르면 이제 뭐 이 집안이 이제 원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자기가 뭐 이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체류탄 냄새만 맡아도 놀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 항쟁 이제 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면 이게 조작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을 되면서부터 이제 좀 광주항쟁 진상을 좀 알게 되면서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투옥도 됐고 했는데 당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 전대협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북 쪽으로 이제 피신 생활할 때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인연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인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졸업 후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전대협 동호회라고 하나요? 이런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선배들이 네가 이제 그쪽에 한번 출마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심 끝에 출마를 하면서 당시에 또 보니까 원광대 직원이었더라고요. 아 잠깐 교직원 생활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이른바 그 교직원이라는 직장이 상당히 최고의, 좋은 거라서 예. 그런데도 이제 이 출마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사표를 내고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개 잘 해주셨는데 그 원광대 이제 86학번이고 전공은 신문방송학인데 89년부터 90년까지 이제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한 건데 그 잡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간에 이제 교류 집회들이 좀 있잖아요. 당시에 그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집회를 갔다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총학생회장 중에 수배 중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장도 하고 학생 동지들도 함께 갔는데 그 돌아오는 버스를 타다가 쫓아온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투옥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열린우리당 때 17대 때 국회 입성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그 야인 생활 길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7대 때 국회의원 되고 21대 때 복귀했으니까 12년을 쉰 거잖아요. 12년을 쉬고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그걸 하면은 그냥 밖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낸 게 10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21대 국회 복귀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제가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김민석 의원이 저는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개면쩍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다시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친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어쨌든 친노로 분리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문으로 자연히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무 비서관 갔다가 그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역시 이분도 좀 금기어처럼 된 분인데 그 전병헌 전 그렇습니다. 네. 원내수석이 아니 그때 정무수석이 무슨 게임 뭐 무슨 비리 하나가 걸리시면서 이제 중간에 물러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정무수석을 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석인데 나이는 최연소였다. 정무수석인데 수석 중에 제일 높은 수석인데 나이는 최연소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재밌는 얘기 아까 여담하다 지나갔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거고요.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이라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알아보니까 좀 이라크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라크랑요?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민주당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분이 툭하면 이라크에 간다 그래서 좀 알아봐라 해서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2006년도에 원래 원불교니까 이제 원불교의 무슨 종교 지도자 뭐 이런 것도 되나 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라크 제3당의 그 이슬람 혁명 최고 평의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게 시아파, 수니 시아파의 시아파 조직인데 여기 그 당수인 아마르 알 하킴이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 아드님이 심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생하는데 한 원내대표가 이제 불러다가 수술하게 받게 해주고. 아, 국내에서? 예, 예. 그 병원이 어디니 원광대 병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게 해드리고 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심장병 있는 애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사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한 원내대표가 이라크 어린이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조금만 언론에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 뭐 이라크 정부나 장관이나 핵심 인사들이 한 의원을 만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원내대표가 그 당시 또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아까는 제3당 당수 알 하킴이라는 분이고 당시 에너지 장관으로 계셨던 분이 아델 압둘 마흐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석유 장관인지 에너지 장관 하셨대요. 근데 이분 2019년도 이라크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정무수석 그만둔 전 정무수석쯤 되겠죠. 그 시절에 네. 이라크 특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를 다녀오는 겁니다. 야. 축하하러. 그래서 이라크 하면 한병도인데 이게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권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중동과 관계를 맺은 정치인은 아마도 여야를 통틀어서 한병도 의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상황실장도 했고 실제로 굉장히 좌장 역할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장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이제 1등 공식 평가받는 게 이른바 광창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앞둔 2016년 10월 정도에 그 이제 마포 광흥창역 근처에 사무실 마련해가지고 당시 이제 양정철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 그다음 인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여가지고 10몇 명 정도를 꾸렸던 캠프인데 거기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인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하고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조직을 주로 맡았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상황실장을 했고 당 선대위 때 이제 조직 부부부장 맡아가지고 이제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이후에 이제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가고 심지어 이제 뭐 조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고. 수석이 되면서 이 친문 핵심 중에 한 명 아니냐. 이거 알게 모르게 친문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이 뭐 각인이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오래된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17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이분이 상임위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를 했대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로 알고 지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초선 의원들은 전부 다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운영위 활동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국회도 경험하고 청와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은 잘 못 먹는다는 게 굉장히 의외거든요. 뭐 이거 뭐 저도 좀 들은 건 있는데 그냥 제가 들은 거는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병도. 그런데 뭐 별명을 한병도에서 이름을 바꿔라. 뭐 이렇게 한 잔도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한 모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모금도.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분이 이제 술 하나도 못 마시는데 밤마다 여의도 술자리에 출마를 해서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분위기 띄우고 의원들과 정을 나눈다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화력이 좋고 그래서 이제 불을 마셔보려고 탈도 나고 그래서 보좌진들하고 회식할 때도 저녁 회식하면
자기 앞에 술잔을 내놓게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마시냐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좀 또 재밌는 얘기가 이분이 그 예결위원장을 했잖아요.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하면 이게 이제 의원들이 민원을 하기 좋잖아. 민원을 하잖아요. 예산 당연히 민원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국회 사우나에서 국회의원 회관 가면 이제 지하에 국회 사우나 있거든요. 요즘도 아마 지하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야 의원들이 접근을 한대 지역 민원 사업하러. 그러면 딱 앉아 있다가 가라 그러지 않고 다 들어준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들어주니까 뻘벗은 가운데 다 들어줘. 다 들어준다요.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얘기가 새는데 아 이거 내가 꼭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이게 우리 회사 후배 얘기인데 당사자 동의도 구했어요. 네. 이 예결위원장들이 얼마나 이제 민원을 많이 받냐면 뭐 아무튼 온갖 부탁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억납니다. 네. 예결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도 이주영 그 기자가 있죠. 기자 있죠. 네. 근데 이주영 씨하고 저하고 일을 같이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이주영 씨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한나라당의 뭐 당시 한나라당의 뭐 여성 의원이 위원장님 뭐 어디 예산 부탁해요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막 낄낄대고 웃었는데 그리고 이제 잘못 보내셨어요.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하튼 본인 허락을 받고 말하는 건데 네.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는 자리인데 이분 특유의 친화력으로 그걸 다 받아주셨나 봐요. 야, 그리고 그 한병두란 이름 캠페인은 사실은 본인이 선거운동에도 굉장히 잘 써먹었다고 하는 게 익산이라는 데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누굽니다 하면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술 한 잔도 못 먹습니다 하면서 한 병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 홍보를 해가지고 그 덕을 선거 캠페인으로 톡톡히 덕을 봤다라는 게 본인의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는 친문계 인사라는 그래서 꼬리표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열린우리당 출신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요직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돼가지고 친문과 친명의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친화력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까 뭐 이용욱 기자도 말했던 것처럼 뭐 여야 구분 없이 좀 친화력이 좋고 그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합리적 온건한 인사 뭐 성향이니까 다들 이제 뭐 둘이 잘 지낸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도 했고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국회 예산 결산 뭐 특별히 위원장도 했는데 당시 뭐 얘기를 특위 때 보면 이제 그때가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뭐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의사 진행을 뭐 좀 합리적으로 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적어도 예. 이제 큰 적은 없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선택된 것도 이제 개파색이 강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말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도 가까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 어떤 당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당직을 도루해봤기 때문에 당내 문제 해소라든가 당 밖에서 야당을 만날 때도 뭔가 다른 자세를 취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십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제 추측이자 전망인데요. 일단 한 원내대표가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원만하고 야당하고 두루두루 잘 지냈고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드럽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워딩으로 격한 말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세게 얘기를 해도 한 원내대표가 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바로 뭐 무르르 갈 수가 없는 게 쟁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종합특검법에다 통일기업 특검법 이런 것들은 여야가 무슨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좀 아니기도 하고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주고받았다간 또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뭐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 이게 한 원내대표 입장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흐르듯 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격한 언사들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어쨌든 이런저런 대화 시도가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긴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여야 관계가 스무스하게 풀린다 이런 낙관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제 아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온건한 반응이 나오는 게 얘기 들어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당보다 야당을 훨씬 더 많이 만났다고 얘기했대요.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관련된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워딩이 있냐면은 원래 야당은 여당이 하는 걸 대부분 반대하는 데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야 관계의 원만한 진행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기억은 없는데 이제 한 원내대표 만나본 기자들의 평가는 뭐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 초선 때 이제 만났던 기자들은 당시 원체 108번내 이런 걸로 시끄러웠다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 원내대표는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몇 차례 이제 경선 탈락하고 낙선하는 하면서 그 제가 이야기 들었던 기자는 정치권이 사라질 줄 알았대요. 뭐 사실 뭐 존재감도 없었고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이 국회에 들어왔고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된 걸 보면 아무리 사람이 뭐 온화하고 유하고 뭐 이러더라도 뭔가 한 칼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뚝심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과거 천안대 출입하면서 이제 정무수석으로 만났던 뭐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적이고 잘 다독여서 가급적 다 같이 함께 가자는 주의라고 하고 다만 이제 약간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 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기본적으로 뭐 아주 재미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지역 기자는 초선 때는 지역 챙기지도 않더니 몇 차례 낙선하니까 지역 요새 되게 잘 챙기더라. 역시 쓴맛을 좀 봐야지 이게. 그래서 네.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들었던 게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북 지역 정치권하고 도민들이 막 거세게 반발해가지고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통과시키지 맞아요. 않겠다 해가지고 네. 배수준 쳐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 상당 부분 예산을 복원시켰는데 당시 이제 한 원내대표가 전북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역 국회의원 전원 그다음에 도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삭발 투쟁을 해요. 야. 그래가지고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삭발하면 이제 뭐 저희들이 다 민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머리카락을 한 2mm 정도 이게 2부라고 짧게 그러면 남기죠. 2mm 네. 정도 밀어가지고 이제 남겨가지고 미는데 한 원내대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감고 딱 있는데 당시에 뭐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사람이 아마 가위로 자기를 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리깡으로 바로 안 밀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짓이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분이 아마 약간 초보였던 모양인데 자기도 모르게 바리깡 받아가지고 아예 빡빡 밀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의원이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한동안 한창 화제가 돼가지고 아마 사진도 아마 있을 건데 의촌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원내대표한테 이 스님 오셨냐고 합장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주변에서 기자들은 좀 이용욱 선배가 들었을 때는 한병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합니까? 아니 제가 뭐 요새 저도 이분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한 칼이 있다. 한 칼이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것 같아도 지가 할 건 한다. 그래서 되게 좀 의외로 전략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한 원내대표의 개인기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저는 좀 맞아요. 회의적이긴 해요. 네. 게다가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있지만 또 당대표는 정청래 대표고 정청래 대표는 워낙 좀 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원내대표가 그걸 최대한 중화하면서 야당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의 장은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란당하고 타협할 수는 없다. 이거는 사실 이런 기조를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론의 사진거리는 많이 나올 것이다. 같이 사진 찍히고 대화하고 뭐 있잖아요. 뭐 손 서로 잡고 네. 남자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는지 몰라. 아무튼 손 잡고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당하고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그러니까 한 원내대표가 얼마나 할지 이제 좀 봐야죠. 그래서 잘하면 진짜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하고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도 첫 번째 시험대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원내대표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인사를 보고 나서 이해훈 전 의원이 이제 뭐 기자들한테 되게 잘하고 이제 방송 나오신 분들이 다 얘기했지만 장성철 평론가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이해훈 의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어쨌든 실력은 있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는 뭐 한두 개 하고 이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질만 좀 나오나 싶었는데 나중에 좀 많이 좀 농도가 많이 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여튼 이거를 그냥 넘기기에는 한병도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음은 이걸 그대로 넘길 수 있느냐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여기서 해명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막 적극 방어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그리고 좀 저도 놀랐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가 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원내대표가 이것도 역시 본인의 좀 두루뭉술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본인이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운 그 후보자가 얼마나 자기의 그 잘못들을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해명할 건 클리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취해지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 일화를 들어보면 대체로 정말로 은근과 끈기가 있는 인물이라서 야당 인사도 10번 20번 찾아가가지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대통령실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요걸 가지고 사실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야당을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에 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개혁입법 과제라든가 이런 이렇게 지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